지금 영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 유명 축구 선수들의 경우처럼 뭐 어디 가서 얼마를 받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토트넘이 이 손흥민이라는 자기들 구단에서 평생 한번 날까 말까, 오늘날 토트넘을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아준,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 손흥민 숙소 방향으로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도 고마운 귀인이자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우리 손흥민을 그저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푸대접을 넘는 거의 배신에 가까운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영국 매체들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의 경제 언론인 무려 포브스에서도 크게 기사를 내며 그런 토트넘을 엄하게 꾸짖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내년 6월이 되면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있어 어떤 선수인지는 여기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정도인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애초에 손흥민 없었으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팀인데, 그가 들어온 이후 매번 리그 탑5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맨체스터나 첼시 같은 유명한 팀들과 항상 같이 언급되며 팀 창단 이후 그야말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트넘의 호황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별나고 또 충성스럽기도 유명한 바로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오직 손흥민이 뛰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거의 10년간 토트넘을 향해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무슨 토사구팽 수준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기여를 했고, 또 정말 오직 돈만 쫓으며 팀을 옮기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순정을 바쳐 오직 토트넘만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적 기회들도 단칼에 거부하고 팀에 남아 헌신했는데, 또 심지어 최근에는 1,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사우디에서 유혹을 했음에도 나는 토트넘에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며 거의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의리를 보여주며 충성을 다했던 바로 그 손흥민 선수에게 최근 토트넘은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손흥민 선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면 장기 계약을 해줘. 손흥민이 앞으로 몇 년 더 뛰다가 명예롭게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며 전설로 남도록 해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판단이자, 지금껏 손흥민 덕을 엄청나게 보아 그 자리까지 올라온 토트넘이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도리인데도 결국 그에게 주는 연봉을 아끼기 위해 장기 계약 대신 딱 1년 연장 제한만을 하면서 지금 모두를 놀라고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손흥민은 올해 32살로 분명 적지 않은 나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본인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듯 사람은 다들 나이 들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열혈 축구팬 분들이야 이미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추갈못들 또는 일반인들을 위해 아직도 이 32살의 한국 축구 선수가 세계 최강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얼마나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인지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프리미어 리그 공식 순위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탑 4명의 선수를 뽑은 것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4위로 거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지표들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거의 항상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물간 선수가 아니라 아직도 그 최전성기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최고의 현역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매우 당연하게도 현재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손흥민을 이제 슬슬 내보내고 훨씬 연봉이 적고 어린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 선수들을 알아보고 있고, 동시에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탐대실 멍청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팀토크의 기사에서도 손흥민은 지금 사우디에서 리버풀의 살라와 함께 영입 1순위 선수로 어떤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반드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흥민이 정말 사우디로 가게 되면 손흥민 그 자체의 실력과 스타성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세상 아무도 못 말리는 우리나라 열혈 축구팬들 또한 알라 만세,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우디다 하며 엄청난 관심과 지지를 사우디 축구 리그에 몰아주며 실제로 사우디 리그의 인기와 위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너무도 귀한 선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포브스지는 이례적으로 영국 축구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아주 긴 기사를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자신의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만들었다. 또 그는 올해의 선수로 무려 4번이나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 박지성조차 그가 이룬 업적에는 근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는 어쩌면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인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 이전에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그가 고국 한국에서 고귀한 영예로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손흥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토트넘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유지하며 항상 팀에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절친 팀원인 케인이 이적을 추진했을 때조차도 그는 그게 분명 자신의 커리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토트넘에 남아 계속 뛰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최근에는 사우디 리그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연봉의 4년 계약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 팀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며 그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토트넘을 위한 이런 손흥민의 가치와 헌신은 돈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최근 전 세계 8,000명의 축구 팬들에게 조사한 결과 토트넘은 무려 전체에서 6번째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즉 토트넘은 리버풀, PSG,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훨씬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건 한국의 팬들이 이뤄낸 결과이다. 한국 축구 팬들 중 토트넘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42%가 넘을 정도인데, 보통은 해외 팬들은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을 응원하는데 토트넘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이토록 인기가 많은 것은 오직 손흥민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대스타에게 커다란 빚이 있다. 과연 그가 팀을 떠난 후에도 지금 토트넘의 그 성적과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애초에 토트넘은 현재의 자리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건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의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것 빼고는 실력부터 영향력,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경제적 가치에다 거의 순정에 가까운 팀을 향한 충성심까지 갖춘 드문 선수인데다 아버지 손흥정옹의 좋은 교육 덕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너무도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좋은 선수 이전에 드물게 훌륭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트넘이 돈을 아끼려고 커다란 실수를 하는 동안 그게 어떤 팀이든 우리 손흥민을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그 손흥민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냥 지구만한 꾸로박이 아예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PSG에서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며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고, 또 가진 건 모래와 오일 그리고 돈밖에 없는 사우디 리그 역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다시 한번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정남 손흥민은 미워도 다시 한번 토트넘에 남아 1년을 계속 뛸 수 있어. 과연 앞으로 몇 개월 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이 있는 PSG로 가서 무려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 2명이 프랑스 리그 최고팀에서 함께 뛰는 너무도 특별한 광경을 우리나라 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그리고 그에게 남은 몇 년의 마지막 선수 시절을 위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장 행복한 결정을 그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현재 시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다루는 종류의 소식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너무도 큰일이 지금 벌어져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 밤새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밤 있었던 그 엄청난 일,
그 사건을 시간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또 CNN과 BBC 등 지금 이 소식을 일면 속보로 다루고 있는 전세계 주요 외신들 소식도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밤 저녁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상사태 선포, 즉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가 되었던 1980년 계엄령과 법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44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10시 30분 계엄령 선포 이후 방송을 본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예 1공수 특수부대 병사들도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10시 반부터 대략 12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계엄령 병사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고, 또 국회 건물 안에서는 보좌관 외 많은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그들을 저지했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장갑차들이 이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등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무서운 상황이 TV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대략 1시 20분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국회의원 수가 190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진행했고, 전원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인해 계엄령은 선포된 지 대략 2시간 50분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 병사들은 국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해제를 발표해야 해서 지금 모두는 그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지금 국회 앞에 모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새벽 3시 10분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충격적이지만, 세계 주요 언론들 또한 모두 실시간으로 속보를 쏟아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전 세계 뉴스의 일면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CNN의 경우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거의 30분 단위로 속보를 업데이트하며 기사를 내놓고 있고, 그 외 AP통신, BBC,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뉴욕 타임즈 외 영국의 가디언지 포함 지금 전 세계 뉴스 전체가 우리나라 계엄령 소식으로 뒤덮이고 있으며, 아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실시간으로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를 올리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CNN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지난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980년 이후 또다시 계엄령을 경험하게 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짓밟는 반국가적인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또한 다른 속보를 통해서는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대표 국가이기에 지금 이 사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것이며, 한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자칫하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 측에서 이걸 기회로 보고 움직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BBC의 경우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보도를 하며,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기는 했지만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사르드 자파로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면 국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특수부대 병사들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댓글들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던 그들이지만, 지난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만약 그들이 실제로 하려고만 했었다면 10분도 안 되어 손쉽게 국회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총은 물론이고 거의 아무런 무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서 철수를 할 때에도 수많은 시민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영화 속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로 몇 시간 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전부 다 이 국가 계엄 사태라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이 어쩌면 그동안 서로 말도 안 되는 갖가지 이유로 싸우고 미워하던 그 두꺼운 벽을 봄에 눈 녹듯 무너뜨리는 계기가 돼요. 이 불행한 사태를 디딤돌 삼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단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태는 여전히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아침까지 또 어떤 사고나 아무 일 없이 우리나라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모라토리움, 즉 지급유예 또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부도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표현인데 1997년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를 받기 직전에 들었던 그 국가부도의 위험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재계서열 무려 6위의 대기업인 롯데에 대해 이 모라토리움 위험이 제기되면서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롯데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 측에서는 그건 과장된 루머일 뿐이며 롯데는 현재 부채를 갚을 만한 여유 여력이 충분히 있어 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들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실제로 롯데라는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내놓고 있고 또 혹시 이게 과거 1997년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어떤 커다란 연쇄 반응의 시작이 되는 징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롯데 사태에 대해 같이 한번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지난 11월 27일 갑자기 롯데가 곧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증권과 찌라시를 시작해서 이후 빠르게 각종 경제 뉴스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기부터입니다. 그런 매우 믿기 힘든 루머가 퍼진 이유는 현재 롯데가 갚아야 할 채무가 거의 39조 원인데 최근 이어진 롯데 건설의 미분양과 또 결정적으로 롯데 케미컬의 부진 때문에 어쩌면 그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서 모라토리움, 말하자면 부도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모든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원 절반이면 거의 8,000명에 가까운 인원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또 계열사들의 실적이 최근 부진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위기까지는 아니며 무엇보다 롯데는 보유한 부동산 가치도 56조 원에 현금성 자산도 15조 4천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건물주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 롯데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 중 한 곳인데다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부자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은 괜한 오지랖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IMF 사태도 당시 최대 대기업 중 한 곳인 한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시작을 해서 이후 무려 대우가 부도가 나는 등 그런 기억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좀처럼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롯데 지주 회사의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신고가를 찍은 다음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로 2024년 현재 최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80%에 있는 상황이고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해 현재 상장 이후 마이너스 9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를 300억 원을 주고 인수했고 가구 브랜드 한샘을 약 3천억 원을 주고 인수했으며 또 편의점 미니스톱도 3,15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음에도 별다른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투자금이 현재 크게 물려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자 사실 이번 롯데 위기설의 주인공은 바로 롯데 케미컬 때문입니다. 롯데 케미컬은 석화사업, 즉 외국에서 석유를 들여와 비닐과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섬유 등 각종 석유 2차 생산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으로 많을 때는 롯데에게 1년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안겨다 주던 알짜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산량 대부분도 가까운 중국에서 거의 다 사가는 바람에 물류비도 적게 들어서 이익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너무 잘 될 것 같았던 롯데는 또 다른 대형 석유화학 회사인 일진 머터리얼즈를 작년에 무려 2조 7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이 중 1조 7천억 원을 차입금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롯데가 이 석유화학 사업으로 벌게 될 돈은 1년에 2조 또는 3조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희망적이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를 인수한 직후부터 갑자기 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싼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롯데가 생산한 석유화학 2차 상품들을 거의 다 사가주던 중국에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우리 LCD 패널과 반도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 즉 생산 기술을 배워서 그걸 반값 또는 그 반의 반값에 마치 저그가 무한 해처리를 지어대듯 중국에다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지은 다음 거기서 생산한 저글링 상품들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저가로 팔아버리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최근 약 10년 동안 이미 중국에다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지어 자체적으로 이 석유화학 상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계속 고공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물량 외에도 계속 물량이 부족해 우리나라 수출량도 모두 다 소비를 해갔는데 이게 지난 대략 6개월 전부터 중국 경기가 정말 급속하게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케미컬 상품들을 수입하지 않는 것에 더해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중국 생산 케미컬 상품들까지 한국으로 저가에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롯데 케미컬 말고도 한국의 케미컬 산업 전반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시베리아급 겨울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이걸 롯데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년 조 단위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내주던 회사가 순식간에 적자 회사로 돌아서 버리고 또 거기다가 새로 거액을 주고 인수한 회사까지 같이 적자로 돌아서 버린 데다 이제는 저가의 중국 경쟁 상품들 때문에 아예 만들수록 손해인 상황까지 닥쳐버려 거의 황당할 만한 수준의 엄청난 위기가 너무도 급작스럽게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롯데 케미컬이라는 회사는 롯데의 모든 계열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현금 흐름을 담당하고 있던 회사여서 마치 백종원 아저씨의 회사인 더본 코리아가 무려 25개나 되는 아주 많은 외식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모든 브랜드 중 이 백다방 혼자서 마치 무슨 소년 가장처럼 혼자 거의 40%에 달하는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롯데라는 그룹 또한 최대 약 40%의 캐시 흐름을 롯데 케미컬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캐시카우 롯데 케미컬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이라 그러면 과연 롯데는 앞으로 어떻게 그 부채들을 갚을 수 있겠냐는 게 금융계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막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롯데 쇼핑의 경우도 보면 과거 중국인들이 크게 찾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적자 때문에 최근에는 롯데 상징과도 같은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롯데 백화점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며 또 롯데 온라인 쇼핑 앱인 롯데온의 경우 쿠팡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며 거의 존재감도 없고 만성 적자 상태에다 그 외 롯데 호텔 등과 같은 다른 사업들에서는 그 부채들을 갚을 만한 이렇게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롯데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보면 총 3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짧게 보면 약 2조 원 안팎의 부채 상환이 이 모든 난리의 시발점이 된 부분이긴 한데 롯데의 설명대로 회사에게는 최근 담보로 내놓은 담보가치 약 6조 원에 달하는 롯데타워 포함 5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과 약 15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찌어찌 당장은 해결할 수는 있어 보여도 대신 그 다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좀 결과론적이긴 한데 지난 2010년경 그 롯데타워를 처음 짓겠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는 특히 그 차남 신동빈 회장이 그 사업을 결사 반대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초고층 건물은 수익성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거기다가 더 낮은 층으로 빽빽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걸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부동산 회사로 보일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어온 롯데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도 과거 삼성동 한 점 부지를 낙찰받으며 처음에는 이 롯데타워보다도 더 높은 569m짜리 초고층 건물을 한 동 지으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정의선 회장이 사업을 이어받은 다음 보다 현실적인 55층짜리 2개 동으로 짓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처럼, 오래 기업을 경영해 온 다음 사업에서 물러나야 하는 1세대 또는 2세대 회장의 경우 아무래도 수익 같은 것보다는 뭔가 상징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고, 한편 그 다음 세대 젊은 회장들의 경우 당연히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수익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롯데타워도 또 현대의 삼성동 GBC 타워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현대타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처음 현대가 낙찰 받았을 때 사실 놀림을 많이 받았던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보통 2등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당시 현대는 이 부지를 받기 위해 무려 10조 5조 5천억 원을 써내서 낙찰을 받았지만 2등이었던 삼성은 4조 6천억 원을 써냈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샀다며 놀림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정말 모른다고, 그리고 절대로 네버 재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그때 이후로 거기 삼성동 부지의 땅값이 거의 무슨 비트코인 수준으로 올라버려서 오히려 지금은 현대가 그때 엄청나게 싸게 산 것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롯데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어쩌면 재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에서 그 내수를 독점하며 너무 쉽게 수익을 내는 것에 익숙해져 과거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며 삼성이 한창 잘 나가고 있던 때였는데도 위기의식을 일으키며 그룹을 몰아붙였던 당시 이건희 회장의 경우와는 달리 주변 글로벌 상황이 정말 요즘에는 초단위로 바뀌고 있고, 또 삼성의 LC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사업, 그리고 롯데 케미컬과 우리나라 석화 산업의 최근 상황에서 볼 수 있듯 저 중국이라는 정말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막지하고 거대한 장사꾼들을 상대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수는 일정한 수익이 항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식 없이 너무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롯데 내부에서 있었던 그 지적처럼 솔직히 정말 근사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대신 수익률이 낮은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는 대신 그 엄청난 돈과 시간을 미래 사업에 투자하고 연구하는 데 써서 한 10년 후쯤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올 만한 뭐 그런 것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게 진짜로 사실이든 아니면 다소 과장된 것이든 간에 어쩌면 지금 이 롯데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전 세계에서도 그 비교 대상이 없는 아주 독특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여러 부조리와 지적할 점도 적지 않지만, 그냥 사업체로만 보자면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자기들 안에서 그 특유의 수직 구조를 통해 생필품부터 반도체, 그리고 과자부터 아파트까지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강점을 가진 그야말로 괴물 기업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올 어라운드 능력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게다가 그 회사들은 그런 수직 수평적인 광대한 경쟁력에 더해 세계 5위급의 엄청난 한국 내수 시장에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만화와도 같은 아주 이상적인 사업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수도 없는 나라였고, 또 우리나라 사업가들도 경쟁 국가들의 사업가들보다 최소 200% 또는 1000%씩 더 대단한 혁신을 더 빠르게 연속적으로 해내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정도로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이 그 자원이자 경쟁력 그 자체인 험난한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생존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선진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이런 강력한 나라도 한번 안이해지고 차칫 여유를 부리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바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바로
바로 그런 우리나라의 운명처럼 비단 롯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대기업들도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쳐주는 그 든든한 내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거기에 안주해 사업을 하기보다는 라면 만드는 애플이나 오피스텔 짓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상도 할 수 없듯 다른 나라 기업들은 절대 꿈도 꾸지 못할 그 엄청난 비대칭적 강점을 100% 1000% 무기로 활용해서 우리 한국 5천만 국민들이 모아준 그 힘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더 혁신과 전투력을 발휘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정말 넘사벽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건 그 회사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도 정말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런 아무도 관심 없을 생각을 혼자 해보는 김에 만약 현대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는 차값을 반값에 해주고 또 삼성도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핸드폰 가격을 막 반값에 제공해준다면 저는 아마 평생 현대차만 타고 삼성 핸드폰만 쓸 것 같고 수입품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조리 다 국산만 사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말고도 아마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 또한 그럴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회사들의 수익도 더 크게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쓸데없는 멋진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물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지금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좀 걱정이 돼요.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일본으로 가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이 공항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는데 바로 이게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해서 만든 100% 인공섬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즈음부터 나라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또 그때부터 해외로 여행 가는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당시 일본 정부는 새로운 대형 공항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사카라는 도시의 경우 거의 우리나라 강남 수준으로 땅값이 비싼데 더해 또 당연히 이미 빼곡히 모든 땅에 다 건물이 들어서 있던 차라 이건 마치 청담동 한가운데다 상암구상 같은 초대형 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오사카 앞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 공항을 짓자는 것이었는데 긴 논의 끝에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다 위 인공섬 공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구상 포함 총 공사기간 약 20년에 전체 공항 건설 비용 80년대 기준으로 약 30조 원이 투입된 현재까지도 일본 전체 토목공사 중 최대 프로젝트였던 이 간사이 공항은 1994년 결국 완성이 됩니다. 이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매립 흙의 양이 총 2,100만 톤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길이 4km에 폭 1km짜리 새로운 대형 공항이 생기자 오사카와 도쿄로 가던 수많은 항공기와 화물기들이 분산되며 오사카 상공의 비행기 트래픽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특히 항상 이 공항 이용률 1위를 기록해준 고마운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어쩔 때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공항으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간사이 공항의 운용 수익률도 워낙 좋아 20세기 들어 일본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들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힐 정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공항이 막 1년에 1cm 또는 10cm씩 가라앉는 게 아니라 처음 공항을 개항한 지 첫 6년 동안에만 무려 11m가 가라앉았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중에도 그 인공섬 전체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공항이 자꾸 바다 아래로 가라앉다 보니까 바다 해수면의 높이가 때로 공항의 땅 높이와 비슷하게 돼요. 큰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활주로 위로 그러니까 인공섬 위로 넘쳐 올라와 버렸지 공항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 공항은 인공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 공항을 이어주는 길이 4km짜리 긴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공항과 육지 사이를 오고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근처에 있던 유조선이 바람에 휩쓸리다 그만 그 다리를 그대로 파가버리는 바람에 다리가 아예 통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인공섬 전체가 정전까지 되어버리면서 당시 공항에 있던 약 8,000명의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또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후 다행히 어찌어찌 사태가 잘 해결되어 공항은 다시 운용이 재개되었고 또 그 여행객들도 인공섬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저 인공섬이 지금도 빠르게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인공섬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총 900개의 대형 기둥 사이에 가라앉은 곳을 찾아 거기다가 철판을 넣어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섬 전체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 가라앉는 속도나 깊이가 항상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철판 넣기를 아무리 잘해도 항상 인공섬 전체의 불균형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단지 공항을 폐쇄하는 것뿐 아니라 자칫 인공섬 전체나 일부가 아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간사이 공항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 의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공항이 언제까지 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인공섬 또는 공항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땅의 토질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인천국제공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매립공항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바다 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영종도와 용류도, 그리고 삼목도, 신불도, 잠진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 하나의 거대한 섬을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주변에 탄탄한 자연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를 메꾸어 만들어 매립섬이면서도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곳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처음 터를 잡으실 때부터 또 워낙 산이랑 화강암 같은 돌덩이를 좋아하셨던 터라 나라 전체가 그냥 산 덩어리인 것에 더해 심지어 저 바닷속까지 아주 단단한 화강암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이게 인공섬이고 또 그 엄청난 공항의 무게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는 있지만 1년에 대략 1cm 미만밖에 되지 않아 대략 한 500년은 있어야 뭐 그때부터 슬슬 걱정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튼튼해서 탈입니다. 대신 간사이 공항은 첫 6년 동안에만 11m가 가라앉았습니다. 1년에 거의 2m의 속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장수돌침대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르게 간사이 공항이 지어진 그 바닷속 지반은 부드러운 점토로 이루어진 충적층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약 20m 정도에다 그 아래로 약 수백 미터 정도는 표면의 충적층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꽤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홍적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애초에 그 치마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그 매립한 바다의 평균 깊이가 5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간사이 공항의 경우 평균 깊이가 최대 30m나 되는 곳을 주변에 어떤 섬이나 또는 자연적 지지 구조물이 없는 상태로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치마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이런 것 생각해보면, 그리고 평소에도 물론 항상 느끼고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또 상당한 리노베이션을 해서 공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이제는 여권이 아닌 얼굴 인식으로 통과를 해서 안 그래도 빨랐던 출국 수속이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인천공항은 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엔저도 역대급으로 심하고, 또 한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아름다운 섬 제주도도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중국화 되어가고 있는데다 또 바가지 관련 이슈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조로 내가 올해는 돈이 없어서 해외로 놀러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제주도로 놀러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 물가가 적지 않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간사이 공항 상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말고도 정말 싸고 좋은 곳들이 한번 찬찬히 찾아보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번 여행 계획 세울 때에는 외국보다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좋은 곳으로 자동차를 몰거나 아니면 찬찬히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유명한 로고는 이 빨간색의 코카콜라 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모두가 그를 원하는 인기 최고의 남자는 누굴까요?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아니면 트럼프? 정답은 바로 이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의 또 다른 초상화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네, 그는 바로 그 $100의 남자입니다. 세계인 모두가 누구든 다 그를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남자들 포함 모두가 매일 밤 그를 꿈꾸며 잠에 들 정도로 정말 인기 폭발 남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06년생으로 1706년에 태어난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언론인, 외교관, 그리고 작곡가와 스파이로도 두루 활동한 살짝 천재 느낌이 나는 온갖 재능을 다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 $100짜리에 올려놓은 것 외에, 왜 지폐들 보면 막 그 복잡하고 얇은 기하학적 선들이 보이는데 그걸 가장 처음 고안한 것도, 그래서 미국 $100 지폐에 그걸 처음 도입한 것도 모두 다 이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그 외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연을 통해 처음 증명해낸 것도 이 사람이며, 그래서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개발한 것도 모두 이 매력 덩어리 남자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IQ 160을 넘긴 사람이 딱 둘 있는데, 한 명은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매우 드물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순전히 자기 힘으로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부를 이룬 부자이자 언론사 대표,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 정도로 자수성가에 있어서도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인물들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단지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성공한 경우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아주 당연한 요소도 분명 빠지지 않지만, 일종의 요령 또는 그들만 알고 있던 성공의 지름길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른 애들이 컴퓨터로 게임만 할 때 그걸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생각을 했었고, 스티브 잡스의 경우 그런 빌 게이츠가 도스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동안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스 말고 마우스를 사용해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의 경우 기존 전통 예술에서 탈피해서 통조림 캔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소재로 하여 그걸 또 파나 같은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처음 사용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반면, 백종원 아저씨의 경우 음식에 설탕을 한 50배 정도 넣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크게 성공한 것처럼, 이 $100의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있어 그 성공의 비밀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성공의 비밀이야, 글쓰기랑 성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며 사용하는 모든 능력 가운데 이 글쓰기를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초로 보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글쓰기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며, 본인 역시 주주들을 위해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항상 책을 읽으며 글쓰기를 수십 년째 생활화하고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직원들에게 단문 요약본으로 보고서를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항상 A4 6장 분량의 긴 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을 정도로 두 사람 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또 실제로 본인들 역시 글쓰기에 굉장히 능해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주주 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일부러 찾아 읽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 항상 너무 잘난 척해서 밉지만 실제로도 너무 지나치게 잘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던 피터슨 역시 글쓰기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비판적인 글쓰기를 매일 훈련하면 사고력과 논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늘 자신의 그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플라톤, 몽테뉴, 니체, 까미,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소로의 친구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도 다 옛날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뛰어난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 대단한 글쓰기 대표 주자들이 다들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 글쓰기 영역의 페이커이자 사실 글쓰기의 중요성을 가장 열심히 알리려고 했던 인물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요즘은 이걸 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얄팍한 성공의 꼼수 또는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는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배경 능력입니다. 그 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최근에 나와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이 책, 프랭클린 글쓰기 비법입니다. 이 책은 손흥민에게 축구를 배우고 정주영 회장에게 경영을 배우며 또는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 때려잡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가장 오리지널에게 최강의 비법을 배우는 귀한 경험으로, 마치 자기 개발과 성공하기에 있어서는 나폴레온 힐이 가장 시초이자 원조인 것처럼 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프랭클린이 이 구역 300년 전통 원조 맛집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성공에 있어 마치 일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만큼이나 비대칭적 능력을 주는 너무도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꼭 글을 쓸 일이 많지 않더라도 글쓰기를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전까지는 나에게서 어떤 글이 나올지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즉 글을 쓰면서 생각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마치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나 또는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천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둘째,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의외로 쉽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룰이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쓸 것. 예를 들면 내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 샤워를 하고 문득 거울을 보았더니 그날따라 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 보이더라 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아침에 딱 10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밖에 나가 햇빛을 얼굴에 쬐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몸 내부의 생체 리듬이 세팅되며 코르티졸 분비가 시작되면서 각성을 돕고 또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잠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높은 수치로 유지하도록 해주고 그날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즉 좋은 글을 쓰는 핵심은 그게 읽을 만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첨언을 좀 하자면,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주제나 톤으로 이야기를 전하면 그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또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하고 남에게 내가 그걸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다 뛰어난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잘 가르치는 비결은 쉬움에 있습니다.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막 어려운 전문 용어만 사용하면서 정말 지루하고 또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혼자 막 떠들면 배우기는커녕 바로 그 입에다 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부터 밀려듭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런 배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잘 읽히는 좋은 글이란 매끄럽게 읽히면서도 간결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글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또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게다가 이해하기도 쉽게 글을 쓰면 그런 글은 널리 읽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쓰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살아보니까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여러모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솔한 이야기가 아무 부담 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 마치 뛰어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것처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펜을 들고 찬찬히 내 생각을 써 내려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담하건대 그건 우리의 마음 건강은 물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토록 중요한 글쓰기 역시 그 바탕에는 우선 독서가 있습니다.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 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그 모든 것들 중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도 즐거운 보물이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게 맞는 책을 찾아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대신 하루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일기를 쓰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운데 두고 나 자신과 그동안 미루어왔던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